자,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론 과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있죠.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론 정리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순환에 들어가면은 계속 이제 문제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풀이 하면서도 어느 정도 또 점검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 가면은 또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그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주제별로 내가 조금 이게 이해가 덜 된다 이러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저한테 아직 한 번도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의무적으로 이제 앞으로 6월 이내에 10회 이상 질문하기 숙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빠지시면 한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했던 거를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현금 수지 측정부터였죠. 지난주에 맞나요? 지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이제 현금 수지 측정부터인데 일단 그 뭐죠? 매주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매주 앞부분에 복습하는 거 그거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이론 정리가 덜 돼 있는지. 복습을 하는데 그 복습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이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알아듣겠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론 정리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가셔서 지난 이제 5월달하고 4월달, 4월, 5월 두 번 다 들으면 되죠. 어차피 4월, 5월 하면 이제 한 전체 과정이 되니까 그걸 이제 맨 앞부분만 들어보시라고요. 맨 앞부분만 들어보시면은 하루 정도면 될 겁니다. 그죠? 한 20, 30분 정도씩 8주에 걸쳐서 복습을 할 거니까. 그리고 첫째 주는 참 복습을 안 했으니까 마지막 감정평가 부분은 따로 시간을 좀 내서 들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부분은 어차피 요약으로 안 된다 생각하시고요.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들어보시고 좀 안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주제별로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꼭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난주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을 했고요. 현금 수지 측정은 가유순전 후 이렇게 했죠. 가유순전 후. 여기 이제 각 단계별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죠. 여기는 이제 정리할 게 특별하게는 없어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는 것, 요거 외에는 없죠. 근데 이제 경비 빼고, 영업 경비죠. 경비 빼고 빚 갚고 부채 서비스액 하죠. 그리고 여기는 영업 소득세, 세금 내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하면서 이 내용들이 생각이 나야 되죠. 이 포인트가 생각이 나야 돼. 이렇게 쓰지 않아도 여기서는 뭐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항상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아직까지도 이제 물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왜 여기는 원금 이자를 다 계산하고 어디는 이자만 빼고 그러느냐.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어디서는 이자만 빼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자만 빼죠.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또 이제 뭔 얘기가 됐어요, 또.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할 때,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제 총 투자액과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렇게 해서 전체 수익을 내잖아요. 전체 수익을 내면은 그 중에서 이자만큼을 주고 남는 것은 지분 수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 수익을 계산하는 게 지분 수익률이잖아요.
이때는 전체 수익에서 뭐만 뺐어요? 전체 수익에서 이자만 뺐죠. 이렇게 계산한 게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죠. 지렛대 효과에서. 기억나시나요? 좀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게 증세가 완화돼야 되는데 까먹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뭐만 빼요? 이자만 빼죠. 이자만. 그러니까 원금 상환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잖아요. 원금 상환하는 것은. 근데 여기 현금 수지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라 그래요. 원금 상환하는 것도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 캐시플로우라 해서 현금 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요런 나가는 돈은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버는 돈이잖아요. 실제로는 버는 돈이기 때문에 이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는 이것까지 빼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만 빼잖아요. 여기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할 때. 그래서 이론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기억을 하시는 거죠.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자만 빼더라. 근데 이게 가유순조는 현금 수지 계산할 때는 원금 이자를 다 빼더라. 됐나요? 한 번 더 정리가 됐죠.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뭐예요? 지분 수익이죠. 지분 수익. 맞나요? 근데 지난주에 공부했는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구해요? 지난주에 어림셈법에 승수법 수익률법에서 지분 배당률 했죠. 얘가 나오면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 나와야죠. 그건 똑같잖아요. 이거가 똑같죠. 근데 여기 분자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송순전후 할 때 세전이 나오죠. 이 세전과 지분 수익은 다른 개념이죠.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뭐 뺀 거예요? 원금 이자를 뺀 게 세전 현금 수지죠. 맞나요? 근데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뭘 뺀 거예요? 전체 수익에서 이자만 뺀 거죠. 근데 전체 수익은 순영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체 수익은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은 다른 값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고요. 그리고 지분 배당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말이라 했죠.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이용하면은 종합환원율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종합환원율이고 요거는 지분환원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환원율 뒤에 지난 5월 마지막 시간에 4월 마지막 시간에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한 것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원율은 항상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에 투자된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낡아서 사라지게 되면은 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점점 소모가 되죠. 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점점 소모가 되면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회수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과 환원율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환원율은 이것까지 포함한 개념이고 수익률은 그 자체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긴 지분 수익 들어가는 거는 지렛대 효과, 정확한 수익률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어림셈법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림셈법에서 지분 배당률, 종합 환원율, 세후 수익률 이렇게 했죠. 이거는 어림셈에 의한 수익률이고,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수익률. 됐나요? 그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뭐까지 계산해야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까지 따지는 건데,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거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오르락 내리락 했는 것은 매순전후에서 따지는 건데, 여기는 매순전후 안 따지잖아요. 됐습니까? 안 돼도 뭐 됐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조금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아무튼 이런 걸 계산을 해야 이게 어림자 와서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를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여기서 체크할 거는 영업소득세에서는 과세대상 소득 계산할 때 순대이감 하는 거 있죠.
순대이감을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은 항목, 원금이자. 여기는 순대이감. 자,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하면은 요거는 된 거죠, 이제. 그럼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든 이론 문제로 나오든 이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계산 문제 물을 때는 이제 세후를 물을 때가 제일 골치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세후 현금 수지를 물으면 빨리 세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세율이 있으면은 옆에다가 순대이감을 써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로는 유효총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럼 이 밑에 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하면은 요거 밑에 있는 거는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거죠.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되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투자 분석 기법은 최근 10년간 총 31문제 나왔는데 그 31문제 중에서 16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계산 문제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제 거의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5개 지문이 모두 계산하는 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만 묻는 계산 문제도 한 반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묻는 거, 예를 들어 순소득 승수는 또는 지분 배당률은 또는 영업 경비 비율은 이렇게 하나만 묻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냥 그 항목을 다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은 하면은 뭘 빨리 찾으라는 얘기요. 가능 총소득 찾고 영업 경비 찾고 이렇게 해서 그냥 분모분해 분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식의 계산 문제가 또 한 반 정도 되니까 계산 문제 중에서는 이제 패스할 거냐 풀 거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는 15문제 정도인데 그 15문제 정도가 한 문제 빼고는 다 쉬웠어요. 14문제 정도가 쉬웠어요. 그 쉬운 것이 일단은 14문제 중에서 6문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6문제. 굉장히 쉽잖아요. 자,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순수내 했죠. 순현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현가 회수기간과 연평균 순현가 이런 게 있었죠.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모두 3가지나 돼요. 현가 회수기간, 연평균 순현가, 여기 순현가법. 그 다음에 요 2개만 더 기억하면 되잖아요. 수익성지수법과 내부 수익률법.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게 6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 자, 이게 어림셈법,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 얘네들이 다 어렵지 않은 이유가 전부 다 뜻을 물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가 여기도 그 뜻을 묻고요. 여기도 뜻을 묻고 뜻을 물어요. 순현가가 뭐냐 이러면은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빼기 비용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의 현가 총액. 뭘 체크해야 돼요? 현가 이렇게. 근데 현가가 아니고 미래가치. 유입 현금 흐름에 미래가치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뜻을 물었으니까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 빼기 나가는 돈의 현재가치에서 계산하는 게 순현가법이고 수익성지수법은 유입현가합에서 나누기죠. 유출현가 이것 뜻이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뭐냐 그럼 어떻게?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되게 하는 그게 뜻이에요. 안 어렵잖아요. 그 다음으로 묻는 게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죠. 0을 기준으로 하고 수익성지수는 1을 기준으로 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에서는 이렇게 하죠. 세전현금수지 승수란 물어요.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뭐예요? 물으면 이거는 세전현금수지로 무슨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로 나누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총 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로 나눈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짝을 물었단 말이에요. 또는 지분 배당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비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비율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만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만 물었어요.
짝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승수법이든 무슨 법이든 수익률법이든. 그 다음에 이 승수는 이제 네 가지 승수가 있고, 수익률은 네 가지 수익률,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 수익률. 요 단어만 익혀두면은 그 뜻을 물은 정도니까 더 이상 복잡한 거를 질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회계적 수익률과 단순 회수기간 있잖아요. 그러면 화폐시장 같이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방법. 그 다음에 비율분석법도 전부 다 뜻 물었어요. 뜻. 그러니까 대부 비율 있고 또 뭐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있고, 물론 이제 부채 비율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있잖아요. 이거 채무 불이행률 하면은 뭐하고 뭐가 짝짓기 돼야 돼요? 얘가 나오면 소득은 무슨 소득 나와야 돼요? 유효총소득 나와야 되죠. 유효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를 순영업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또 이것도 부채 감당률도,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 거 있다는 뜻이다. 이러면은 틀린 거다 이 말이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맞나요? 얘는 1보다 작아야 되고. 이게 어렵냐고 이게. 이거는 안 어렵다. 지금까지 출제된 이런 10년간 이런 문제 15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는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 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어렵게 나온 거죠. 순영가법은 가치 가산성이 성립한다. 순영가법에서 재투자 수익률로는 요구 수익률을 가정한다. 이런 거. 또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에는 누가 이 순영가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수익성 지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영가법을 따라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가장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 익히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그게 뭔지를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 하고 어떤 것이 짝짓기가 되어서 나오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워낙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됐죠? 그 외에 이제 계산 문제는 할 수 없고요. 지문마다 묻는 거는 이제 패스해야 되고, 하나만 묻는 거는 대답하고. 자, 그렇게 해서 투자 분석 기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가면은, 금융론에서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 상환. 저당 상환 방법에서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 상환. 자, 여기서는 특히 이 둘을 더 비교를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나타내는, 여기 축이 뭔지 잘 봐야죠. 축이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어떤 거예요? 일정하잖아요. 근데 원금 균등은 이렇게 줄죠. 근데 이자는요? 원리금 지불액은 그렇지만 이자는 어떻게? 이자는 여기는 점점, 여기는 점점 여기도 점점 줄죠. 이자는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원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주는 거고, 얘는 직선의 형태로 주는 거죠. 다음에 원금 상환은 어때요? 원금 상환은 원금 균등에서는 일정하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금 상환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처음에는 원금 갚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돼 있다는 거는 미리 질문할 거를 예상을 해서, 이런 거를 질문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예상해서 미리 스스로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지불액을 물으면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O인지 X인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지문을 읽고 또 한 번 읽어야죠. 준비가 안 돼 있을수록 이거 자꾸 두 번, 세 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자문자답을 자꾸 하시라고요. 원리금 균등에서 요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원리금 균등에서 이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얘든 잔금은 점점 줄겠죠. 잔금은 주는데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이렇게 모든 이 형태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원금 균등이잖아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뭐만 직선이고 원리금 지불액만 수평의 직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곡선인데 올라가는 건 딱 한 게 뭐밖에 없어서요. 원금 상환분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곡선의 형태로 줄죠. 이렇게 이게 누구란 말이에요. 잔금이 얘가 원리금 균등상환의 잔금은 이렇고 여기는 원금 균등상환의 잔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종류별로 질문했잖아요. 지금 원리금 지불액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원금 상환에 대해서 그다음에 잔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라고요. 저당 상환 방법에서 이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납입을 했을 때 잔금이 누가 더 적게 남는다고요. 원금 균등이 더 작게 남는다고요. 근데 최정식 상환은 초기에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빚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처음에는 빚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죠. 이자도 못 미치는 돈을 갖다 주잖아요. 이자는 이만큼인데 갖다 주는 돈은 얼마 갖다 주지 않으면은 더 못 갖다 준 만큼은 빚이 늘어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부의 상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면 빚이 줄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처음에 초기 구간에서 빚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환? 부의 상환. 이게 최정식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만약에 준비가 되셨다면 이게 그 시험 칠 때 딱 요 40문제 중에 요 얘기만 딱 나오면 자신이 생기는 거죠. 나오기만 해봐라 이거. 근데 딱 40문제 중에 한 문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40문제 중에서 한 30개 주제는 여기에 돼 있어야 된다고. 30개 주제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합격이에요. 40문제 푸는데 30개 주제면은 반드시 합격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평소에 몇 개 주제를 정리를 해도 될까요? 딱 30개만 하면 될까요? 30개 해가지고는 100% 자기가 30개 준비한 게 100% 출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해야죠. 자기가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닌 것이 나오더라도 30개 정도는 미리 내가 딱 알고 있는 거를 푼다. 30개 중에 알고 있는 거 푼 경우에는 거의 27개까지 맞출 수 있어요.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딱 나왔을 때는 거의 90% 이상 적중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분은 8개를 찍었대요. 계산 문제는 다 못 풀고 찍었대요. 계산 문제 못 풀고 나머지는 다 풀긴 풀었대. 나중에 찍은 게 하나도 안 맞았대. 찍은 게. 근데 몇 점 나왔는가 하면은 80점 나왔대요. 푼 거를 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푼 거는 다 맞출 수 있다는 준비가 돼 있으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질문하는 구조를 잘 생각해 두시라고요. 그러면은 뭐를 많이 보면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 돼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어떤 것을 질문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새로 질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새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당장 지분 배당률이, 여기 수익률법에 지분 배당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 배당률은 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시험에 나오는데 취미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일 당장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항상 내일 당장 시험 봤을 때 내가 지금 요거를 시험을 본다면은 하면 이제 책을 덮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봤던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전부 다 취미로 오셨어요, 다들?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그냥 하는 정도? 그러니까 공부는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성적이 그냥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고 그냥 공부 그냥 하나만 조금 나오는 정도, 뭐 이런 정도는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야, 이건 내일 시험이라고 생각해보자. 내일 시험인데 지금 내가 이걸 잘 몰라. 그럼 내일 이거 책을 덮고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내용을. 그럼 책을 덮었을 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늘 내일 시험이고 내일 시험에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허술하게 허투루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 있냐고요.
당연히 이제 자세히 읽고 지나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시라고요. 됐죠? 주제가 뭐였어요? 원리금 지불액이 어떤지를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고, 이자를 질문했을 때 어떤지 대답하고, 원금 상환이 어떤지 물었을 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했을 때 대답하고, 이게 지금까지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만 질문하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작년에 뭐라고, 작년인가 저작년에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물었어요. 비율.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어요. 이게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초기라 그랬죠. 초기에는 지금 이 최저시금 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든 원금 균등 상환이든 특히 첫 해는 이자가 어때요? 이자가 똑같죠.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1억을 10% 이자로 1년 몇 년 상환하기로 하고 빌렸는데, 하나는 원금 균등이고 하나는 원리금 균등이면 이자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요만큼 갖다 주는 거고, 원금 균등 이만큼 갖다 주니까 갖다 주는 돈의 비중이, 이자 비중이 더 큰 거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만큼에서 이자가 이만큼인 거 하고, 이만큼에서 이자가 이만큼인 거는, 얘는 거의 대부분이 이자란 얘기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제 이게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성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 연상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고정금리는 이거 연상하고, 변동금리는 이걸 연상을 해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정금리가 뭐냐, 변동금리가 뭐냐 하면은 이걸 연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 안 돼. 그러니까 어제 어떤 녀석이 질문하러 왔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문제 중에 초기에 DTI가 높게 나오는 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DTI가 자기는 이거 봐도 모르겠대. 이제 제가 이것만 알면 웬만한 건 푼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거 봤는데도 잘 모르겠대. 안 풀린대. 그래서 질문하러 왔어요. 초기에 DTI가 높은 건 이렇게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너 DTI가 뭔지 아냐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DTI를 모르는 거야. DTI를. 그럼 DTI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DTI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DTI는 연소득에서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원리금 지불액이니까 결국 원리금 지불액이 누가 더 크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원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은 이만큼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의 원리금 지불액은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DTI라는 공식이 연소득에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은 연소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연소득에서 분자에 가는 원리금 지불액이 이게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큰 게 누구란 말이에요. 원리금 지불액이 더 큰 게 원금 균등 아니에요. 맞나요? 결국 원리금 지불액을 묻는 거다 이 말이죠. DTI가 높은 것 이렇게 묻는 거는. 맞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초기라 그래서 분명히 초기라 그러는데, 그러고 또 이해가 안 돼요. 초기는 여기다 이 말이잖아요. 후기는 여기고. 맞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글자가 나왔으면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냉정하게 보란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거를 체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자신이 뭐를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네 주제를 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란 뜻이에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알려고 하지 않겠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는 걸 알아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뭔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뭘 모르지 라는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뭘 모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르는 거를 알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고정금리는 실마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대 마진이 금리 상승기와 금리 하락기가 달라지죠. 금리 상승기는 수익성이
떨어져요. 예대 마진이 줄고. 근데 금리 하락기에는 조기 상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거는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거고, 일정한 마진을 먹는 거고. 여기서 변동금리를 정할 때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다 이렇게 했죠. 기준금리는 코픽스 지수를 하고 6개월마다 변동시킨다. 과거에는 CD 수익률을 석 달마다 변동시켰는데,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시키고, 이게 길어질수록 고정금리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가산금리는 마진으로서 이게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금융기관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위험 할증률이에요. 금융기관이 봤을 때는 위험 할증률이 어느며 대출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험인가. 자, 이렇게 하고요. 됐나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한테 유리하지만 단점도 있다.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상한을 정하기도 한다. 됐나요?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로 들어가서, 저당 유동화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저당 유동화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현금화 시킨다. 이건 뭘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저당 채권이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뭐를 저당 잡았어요? 주택을 저당 잡았어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저당 잡은 그 채권을 현금화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1차 금융기관한테 있던 채권이 2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가고, 그럼 2차 금융기관도 계속 채권을 사주다 보면 돈이 계속 넘어가면 부족해지고, 그럼 그 2차 금융기관은 증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권화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걸 포함해서 저당 유동하다라고 하고, 이거는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적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이런 유동화 과정을 통해서 신용창조를 하니까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해서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시장하면 뭐 생각해야 되고, 수요 공급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수요자는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이고, 여기 수요 공급자는, 여기 수요자는 1차 금융기관의 수요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공급자예요. 2차 금융기관은 투자자 돈이 1차 금융기관으로 넘어오는데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그게 이제 요걸 하려면은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아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되죠. 제가 지금 이런 걸 설명드릴 때 이거 머릿속에 이거 그려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것을 연상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서 설명하는 게 뭔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걸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실마리라는 게 있어요. 실마리.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이 고정금리 하면 여기서부터 실마리 잡고, 변동금리 하면 여기, 저당 유동화 얘기가 나오면 이 그램을 그려놓고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계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 풀이 순서가 생각이 나도록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떠올랐을 때 어떻게 푼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걸 항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계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 규제 계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규제 가격 대입이에요. 규제 가격 대입.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하더라도 이걸 자꾸 하라. 이거를 이게 자꾸 준비가 되지. 이 규제 가격 임대료 규제 계산 나오면은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푼다. 이 풀이법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가격을 어디에 대입해요? 하나는 수요 함수, 하나는 공급 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초과 수요 얼마 대답하는 거죠. 공급량이 더 많이 나오면 아무 효과도. 이게 이제 계산 문제 푼 거예요. 지금 꼭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거 한 거라고요. 또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 푸는 거다 마는 거다.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는 푸는 거다. 이게 이제 입장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표준 편차나 분산은 그건 버린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항목별로 그런 걸 다 평소에 준비를 해 두시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구조, 그다음에 뭐 했어요? 효과 있죠, 효과. 저당 유동화 효과는 주체별로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기 쉬우니까 주택 마련하기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부 정책적 효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이 됐으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용이하다. 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에서 증권은 이제 MBS에서 네 가지, MBB, MPTS, MPTB, CMO 해서 뭐를 많이 물었다 그랬어요? 그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많이 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발행자, MBB도 발행자, BB라 그랬죠, 비업. 근데 MPTS는 이제 패스트로 모두 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MPTB든 CMO든 모두 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발행자한테 있다.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한테 넘겨서 혼합형인 경우가 MPTB와 CMO의 경우죠. MPTB와 CMO는 원리금 수취권은 누구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투자자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들이 부담하니까 오라면은 가야 되는 거죠. 조기 상환이 돼버리니까 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MBB는 콜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돈을 빌리는 구조에서는 초과 담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MBB는 초과 담보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근데 MPTB나 CM은 조금만 있으면 되고, MPTS는 아예 있을 필요가 없죠.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MBB는 채권형, MPTS는 지분형.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 과정에서 뭔가 지금 잘 안 된다, 뭔 소리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라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오늘은 자, 자금 조달 방법 122쪽에 리츠죠. 자,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그다음에 뭐 신디케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자금 조달 방법 등 리츠에 대한 내용은, 자, 이게 지금 이론이 이제 마지막 과정이어서 지금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행 공고 1 기준으로 유효한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게 시험 시행 공고가 7월 중순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시험 시행일 기준이에요. 시험 시행일 기준. 그러니까 10월 20, 원래 8일인가요? 9일인가요? 28일이죠. 그럼 그날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안 할 수가 없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근데 이제 많지 않아요. 개정 사항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자금 조달 방법에 지금 이제 하는 게 이제 리츠도 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디케이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등등등 있지만 이게 이제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죠. 이거는 부채금융, 나머지 다 지분금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당 유동화에서 MBS 같은 거, ABS, 이거는 부채금융이에요. 그건 이자중, 이자. MBS 이런 거는 이제 ABS 이런 거는 이자인데, 여기 이제 이자죠, 이자. 요거는 배당이죠, 배당.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뭐 10분의 1 정도 될까나 말까고요. 얘는 10분의 한 3 정도? 10분의 3에서 10분의 4. 얘는 10분의 8 정도 돼요. 거의 해마다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법. 자, 요걸 이제 주제별로 정리를 해야 되죠. 일단 종류는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 3, 4월 때로도 이거 했죠. 종류는
종류는 실체형, 명목형에서 자기관리는 실체형,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있죠. 구조조정. 자, 요거는 실체형이고 요 둘은 명목형. 자, 이게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을 한다 그랬죠. 발기 설립으로 설립합니다. 발기 설립으로 설립하고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설립 자본금으로 설립을 한 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도 마련해야 되죠. 자, 이게 명목형과 실체형이 다르죠. 명목형과 실체형이 달라요. 명목형은 설립 자본금이 얼마? 명목형은 3억, 실체형은 5억, 최저 자본금은 50억, 70억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물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쉬운 쪽에서 많이 물었어요, 쉬운 쪽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복잡한 쪽은 덜 묻고요.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다는 얘기 어떤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그 자산 관리, 그 자산 운용 전문 인력 몇 인 이상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을 포함해서요. 5인 이상 포함해서 상근 임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도 설치할 수 있죠. 근데 명목형은 이런 상근 임직원도 없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종류하고 설립하고 이제 자본금 규모죠.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이런 규모. 그 다음에 이제 공모, 공개 모집하죠. 공개 모집. 공모가 뭐 공모가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 이렇게. 일반의 청약에 제공.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공모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취지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취지. 이게 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특히 이제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그 세금 혜택이 어떤 세금 혜택인가 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배당하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해요. 합산하지 않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그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5월 달에 뭐를 신고하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아시는 분들 보면 또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소득도 있다는 얘기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도 있고 어떤 사람이 사업소득도 있고 또 임대소득도 있고 이런 소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저작권 이제 원고 쓰면은 원고 의료 수입 이런 게 이제 각각의 이제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저거하고는 달라요. 일반 사업자하고는 다른 하여튼 특수 저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분류가 900 몇 번인가 9,100 번인가 이렇게 이 분류가 있어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업자인 것처럼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원고료 받는 건 또 별도 소득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데는 또 이 직원으로 돼 있어요. 직원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뭐 일하는 거 원고 쓰고 하는 거 그쪽으로 또 해요. 그럼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업체에서. 그리고 또 여기 학원에서도 지금 저한테 페이를 줄 때 떼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정도면 되겠다 하는 수준으로 떼요. 근데 이게 각각은 그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만 떼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합쳐버리면 상당한 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한 소득이 되면 지금까지 각각에서 떼는 소득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소득이 많으니까 세율이 40%인가 최고 세율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냈는 세금으로 계산을 하면은 너무 적게 낸 거예요. 이게 소득을 다 합해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서는 이제 최고 세율 40%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리츠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분리 가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합산을 안 한다고요. 5월 달에 신고할 때. 5월 달에 신고할 때 합산을 안 해요. 근데 요거 세율이 15%란 말이에요. 그럼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은 배당 소득 받을 때 얼마를 내요? 150만 원 내잖아요. 일반적인 주식 갖고 있는 경우에 배당의 경우에는 요때 낸 것을 계산해 놨다가 나중에 이걸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봤더니만 이게 이 사람이 최고 세율에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150만 원 밖에 안 냈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250을 더 내야 돼요. 이거 합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리츠의 경우에는 합산을 해야 해요. 합산을 안 하기 때문에 세금 250만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모를 안 하면은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지 않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50억, 70억 모으기 우습죠. 50억, 70억 모으기 우습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은 세금 다 아낄 수 있죠. 돈 있는 사람들 세금 아끼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끔 일반인들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려면은 가능한 한 공모의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혜택을 일반인들도 더 많이 갖게 할 거 아니에요. 40% 50%를 다 일반인들로 해라. 근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설립하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돼 있는 게 30%예요. 30%. 그래서 원칙이 30% 이상 2년 이내죠. 2년 이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지금 123쪽에 그 주식 소유 한도 밑에 공모 있죠. 그 공모에 1년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2년. 이게 분명히 제가 수정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보냈나 봐요. 아무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이렇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30% 이상. 자, 근데 그 밑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죠. 자, 그 예외는 방금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들여 설명한 거를 안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자, 이러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은 누구 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돈이죠. 국민의 돈을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국민연금공단이 30% 이상을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누구 돈이 들어온 거예요? 국민의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의 돈이 들어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에 갖춰졌죠. 그러니까 굳이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이 법적으로는 하나잖아. 하나. 법적으로는 하나잖아요. 공단 그 주체가. 그렇지만 일반인이 참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됐나요? 그다음에 그 밑에 B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총 자산의 전부가 아니고 100분의 70이에요. 그것도 이상해요. 지금 분명히 100분의 70이라 해야 되는데 전부가 아니고 100분의 70. 그게 이제 예외예요. 예외.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나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요.
이러면은 공모를 안 해도 돼요. 이건 뭘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조조정은 처음서부터 사모가 가능해요. 처음서부터 사모가 가능. 얘네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공모를 안 해도 되는다라는 거고요. 구조조정은 처음서부터 사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주식 소유 한도 있죠. 그 위에 주식 소유 한도는 그게 이제 50% 제한 없음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그게 달랐거든요. 주식 소유 한도가 30%, 40%, 50% 이때 있는데 이거 알 필요 없고 이제 50% 제한 없음. 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하면은 이게 9월 22일부터요. 9월 22일부터 시행이란 말이에요. 9월 21일부터 시행인데 시험 치기 전에 시행이 되죠. 시험 치기 전에 시행이 되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조금 이제 꺼림칙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을 개정하면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 없음 규정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예외로 적용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 9월 22일 날 시행하는 법안에는 구조조정도 이렇게 50, 50, 5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문이, 법조문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관리하는 담당 직원한테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 이게 원래 법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 법의 취지는 이건데 잘못해가 누락이 됐대요. 조문을 만들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누락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9월 22일 날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석 달 이상 10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바꿀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랬거든요.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지난 2달 전에도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이거 빼놓고 했거든요. 2달 전에 이미 이 상태였거든요. 2달 동안 뭔가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겠고요. 이론 과정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50% 제한 없음. 이거는 이제 혹시나 이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시험 치기 직전까지 뭐 학원이나 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마지막 수업이 10월 한 중순경 이때 되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시험 끝나고 그 한 열흘 사이에도 개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됐죠? 자, 일단 이거 요거는 다 하고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 나머지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